상궁 김씨는 선조 광해군 때의 상궁으로 본명은 김계시이다. 광해군 때 국정에 개입해 권력을 휘두르다가 인조반정으로 참수되었다. 연산군 시절의 장록수와 함께 조선시대의 패비이다. 광해 15년 3월 12일 저녁, 박승종은 불안한 마음으로 광해에게 다가갔다. 광해가 왕위에 오른 후 영모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국청도 수없이 많이 열렸다. 이번엔 어쩐지 예감이 이상했다. 서둘러 관련자를 추포하고 추국청을 준비했는데 광해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직접 달려왔다. 전하, 평산부사 이귀가 김류, 신경진 등과 함께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변이 올라왔습니다. 신이 이미 추국청을 설치하였으니 조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후궁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한창 흥이 올라있던 광해가 들고 있던 술잔을 탁소리가 나게 상위에 내려놓았다. 후궁의 웃음소리와 음악도 일시에 멈췄다. 조용해진 연회에서 간들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궁이었다. 상궁의 복색 대신 화려한 당의를 갖춰 입은 모습은 궁녀가 아닌 후궁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다. 밀창부원군, 이미 밤이 늦었는데 저희에게 전하를 좀 양보해 주시지요. 종일 고된 정무에 시달린 전하께서 술 한 모금을 넘기시려는데 그걸 방해하십니까? 김상궁의 말이 끝나자 후궁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광해가 입을 열었다. 모반에 대한 고변이 올라왔다고. 그렇사옵니다, 전하. 추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난 15년간 모반을 일으킨 자를 얼마나 잡아 죽였는데 아직도 모반이란 말인가. 또 이참의 생각이겠지. 정말 지긋지긋하오. 아니옵니다. 광창부원군이 아니라 듣기 싫소. 모반이 확실하단 증거가 없다면 그냥 두시오. 오늘은 편히 지나갔으면 하오. 광해의 눈빛은 단호했다. 고개를 숙이던 박승종의 눈이 광해 옆에서 귓속말 중이던 김상궁과 마주쳤다. 어서 가보라는 김상궁의 눈짓에 박승종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3월 13일 저녁, 능양군은 군사를 이끌고 반정을 일으켰다. 반정 세력인 김자점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모반은 없다고 광해를 안심시킨 김상궁은 그날 밤 반정군에게 처형됐다. 어쩌면 이미 예상된 비참한 죽음이었다. 제14대 임금인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의인왕후가 승하하자 임모광후를 계비로 맞았다. 선조는 후궁에게서 왕자 10명을 보았으나 정작 왕비인 의인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선조는 재위 20년이 넘도록 세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쟁은 과열화됐다. 당쟁이 치열할수록 선조의 왕권은 강화됐는데 선조의 어심을 파악하면 각각의 당파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당쟁의 과열은 임금의 비위를 맞춰 어심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덕분에 선조의 왕권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웠다. 선조는 무사히 피난을 가기 위해 광해군을 세자로 선택했다. 광해군은 세자가 된 후 전쟁에 나가 민심을 달래고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야 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해군에게 진정한 위협은 전쟁보다 선조의 어심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대우하지 않았고 수시로 면박을 줬다. 게다가 계비로 맞은 임모광우가 정명공주에 이어서 선조의 적장자인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광해군의 세자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이 시기에 상궁 김씨는 선조의 신임을 받는 동시에 광해군을 은밀하게 보호했다. 상궁 김씨는 광해군의 승은을 받았지만 후궁이 되는 대신 상궁직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에 광해군에게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여인으로 남았다. 1608년에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상궁 김씨의 권세는 막강해졌다. 그는 궁녀로서 광해군을 보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첨을 비롯한 대신과 국정을 농단했다. 성종의 재위 시절 정의 대비에 수렴 청정이 없어서는 안 될 서사 상궁으로서 권력을 누린 조두대와 김계시,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 먼저 두 사람이 가진 권력의 원천이 달랐다. 조두대의 권력은 상전의 신로에서 나왔다. 그는 세조와 정의 대비 그리고 인수 대비의 신임을 얻었다. 조두대의 상전은 내명부 수장인 대비였다. 반면 김계시의 상전은 내명부에 없었다. 왕비도 대비도 그를 다스릴 수 없었고 김계시 또한 왕비와 대비는 안중에도 없었다. 김계시의 상전은 광해군뿐이었으며 그는 광해군의 묵인과 총애를 무기로 대신과 함께 정치를 논했다. 즉 김계시는 광해군의 측근으로 당대의 권력자와 더불어 국정에 직접 개입했다. 조두대와 김계시의 공통점은 둘 다 미천한 신분으로 궁녀가 됐으며 권력을 남용한 비선 실세로서 실록에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김계시에 대한 기록은 광해군 시대의 권력자 이첨에 대한 비난과 함께 등장한다. 이때 상궁이라는 직위와 계시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한다. 계시의 계는 끼일 개, 낮게 개라는 뜻이고 시는 똥, 대변이란 뜻이다. 그래서 여러 소설과 드라마 등에서 김계시는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곤 했다. 조선시대에는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며 어린아이 이름을 일부러 천하게 부르는 풍습이 있었기에 김개똥이란 이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광해군과 김계시를 증오에 가깝게 바라보며 험담을 퍼붓는 개축일기에서 김계시는 가희라는 이름으로 기록됐고 그의 신분을 천한 노예의 딸로 기록한 연려실기술에서는 계희라는 이름으로 기록됐다. 김계시는 선조 25년 13, 4제 즈음에 입궁해 동궁전의 궁녀가 되면서 광해군과 인연을 맺었다. 김계시는 비록 노비였으나 매우 영특해 금방 한자와 한글을 익혔다. 어쩌면 노비 시절에 이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는지도 모른다. 김계시는 얼마 후 선조와 광해군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 만약 김계시가 계속 노비였다면 임진왜란 중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동궁전의 궁녀가 되어 권력의 지척에서 전쟁 상황과 조정 대신의 면면 그리고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선조가 피난을 거듭하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했다. 김계시는 전장을 누비는 광해군을 따라가는 대신 선조의 피난길에 동행했고 이내 선조의 눈에 들었다.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차분하고 청명한 궁녀 김계시는 단연 돋보였다. 선조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김계시에게 업무를 맡겼고 그는 곧 정오품 특별 상궁에 올랐다. 이는 임금의 승은을 받았다는 의미였지만 김계시는 전쟁 중
출세의 발판을 닫거나 빠르게 출세한 경우다. 김계시는 선조의 명에 따라 문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권력의 기반을 만들어갔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김계시는 동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조의 시중을 들었다. 이미 선조의 명으로 특별 상궁에 올랐기에 다시 동궁전 궁녀가 되기란 불가능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자 광해군의 입지는 오히려 위태로웠다. 명나라 책봉 승인을 받지 못했고 선조의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을 친자식처럼 돌봐준 의인왕후가 선조 33년에 승하하며 광해군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때 김계시와 인빈 김씨가 광해군의 편에 섰지만 그 힘은 너무나 미비했다. 선조는 광해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계시는 일개 상궁이었고 인빈 김씨는 선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궁녀 출신 후궁에 불과했다. 게다가 선조는 선조 35년에 임모광우를 계비로 맞았고 불임이던 의인왕후와 달리 임모광우는 적장자 영창대군을 낳았다. 영창대군이 성장하면서 광해군의 입지와 지위는 하염없이 흔들렸다. 우여곡절 끝에 1608년 선조가 승하하면서 광해군은 무사히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 일기를 보면 김계시는 선조의 임종을 지켰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 김계시는 선조가 승하하자 선조의 유언이 쓰인 종이를 가지고 나와 왕명을 전하는 내관에게 보여주며 밖에 전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당시 영의정 유영경을 비롯한 신하 7명은 광해군의 즉위를 저지할 계획까지 세웠다. 따라서 선조가 승하하기 직전에 남긴 유언은 광해군의 즉위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김계시가 선조의 임종을 지켰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김계시는 선조가 승하하자마자 곧바로 유언을 받기 전에 광해군이 무사히 즉위하게끔 필사적으로 도왔다. 이런 정황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인조실록에서는 김계시가 선조에게 독이 든 약밥을 올렸고 이를 먹은 선조가 승하해 광해군이 무사히 왕위로 즉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김계시가 광해군 즉위에 공을 세운 것만은 분명하다.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를 모셨던 김계시를 후궁의 예에 따라 출궁시키거나 다른 처수로 보내는 대신 계속해서 대전에 지밀 상궁으로 두었다. 비난의 여지가 많은 일이었으나 광해군은 개의치 않았고 김계시도 사양하지 않았다. 김계시는 선조에 이어서 광해군의 지밀 상궁이 되었고 이어서 궁녀의 수장인 제조 상궁이 됐다. 선조 시절부터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치적 감각이 빼어났던 김계시는 후궁이 아닌 궁녀의 신분이기에 광해군의 완벽한 수족이 될 수 있었다. 왕의 입장에선 친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후궁이나 외척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충성을 얻을 수 있는 사대부와 달리 제조상궁 김계시는 오직 광해군을 위해 움직이는 광해군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세자의 지위를 흔들고 형제로부터 왕위를 위협받아야 했던 광해군에게 온전한 자신의 편인 김계시는 없어서는 안 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인이자 정치적 동지였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신임을 받으며 출세의 기반을 닦았던 이 첨은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소수 강경당파인 대북의 수장 정인홍의 인정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정인홍은 영창대군을 총애해 광해군의 세자 지위를 흔들던 선조에게 강력한 비난 상소를 올려 유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유배를 가기 전 선조가 승하하면서 정인홍은 처벌 대신 새로운 임금인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정인홍은 연로했고 이첨은 재빨리 정인홍을 지극히 존중하고 대우하며 그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이첨은 정인홍의 지지를 받아 대북의 실세가 됐다. 대북은 소수 당파였고 지나친 강경 노선으로 다른 당파와 화합하지 못했다. 소수 강경 당파인 대북은 끊임없이 영모 사건을 조작하고 옥사를 일으켜 공포로 조정을 장악하고 반대 당파를 제거했다. 이첨은 이러한 권모술수에 특화된 인물이었다. 이때 이첨은 김계시에게 접근했다. 이첨은 김계시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아무리 영모를 조작하여 무리한 옥사를 일으켜도 김계시만 통하면 광해군의 결재를 받을 수 있었다. 집권당인 대북의 실세이자 조정 대신으로서 이첨은 일개 상궁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광해군이 임금인 이상 김계시는 영원한 비선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이첨의 판단은 옳았다. 조정 대신과 결탁하면서 김계시는 임금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단박에 깨달았다. 권력을 손에 넣은 김계시 앞에는 국정농단과 뇌물수수를 통한 부귀영화의 길이 펼쳐졌다. 놀랍게 먼저 접근한 사람은 이첨이었다. 아주 두터운 예로 이첨은 김계시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김계시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남녀 관계가 아닌 철저하게 권력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였기에 한상의 궁합을 자랑했다. 이첨의 권력이 커지면서 김계시에게 아부하고 줄을 대는 이들도 점점 늘어갔다. 이첨과 김계시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경쟁자였다. 이첨에게 아부하며 출세한 이들이 이첨을 거치지 않고 김계시에게 줄을 대면서 김계시는 더 높은 권세를 누렸다. 광해군에게서 파생된 권력의 중심엔 김계시가 있었다. 이첨도 이를 알았기에 김계시를 상전처럼 대우하며 그에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조언을 구했다. 당대 최고의 실권자인 이첨의 극진한 대우 속에서 김계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뇌물과 인사청탁을 받으며 국정을 농단했다. 이첨과 김계시는 광해군의 불안한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첨이 이를 이용해 강경한 목소리로 영창대군의 유배와 임목대비의 패배를 주장하며 여론을 장악하고 권력을 이용했다면 김계시는 광해군의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그를 장악했다. 광해군은 대북이 주도하는 옥사가 끝날 때마다 간태 후궁을 뽑아 외책을 늘렸다. 자신의 편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를 잘하는 김계시는 권력의 맛에 취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는 후궁의 품계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왕의 여인으로서 왕비와 후궁을 질투했다. 광해군에게 여자로 보이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희석하고 비난과 처벌을 피한 처세다. 오늘날 광해군과 김계시를 바라보면 광해군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김계시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계시의 권세가 대단해질수록 그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이 늘었다.
그들은 김계시에게 줄을 대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까지 뇌물을 바치기도 했다. 김계시의 원래 신분이 노비였으니 그의 가족 역시 양반이 아니었다. 하지만 출세가 간절한 사대부와 관리는 천민 혹은 상민인 김계시의 가족을 찾아와 굽신거렸다. 김계시의 가족은 갑질을 하며 불법을 일삼았으나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이첨에 대한 광해군의 신뢰는 약해졌다. 반면 김계시에 대한 광해군의 총애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김계시는 광해군의 최측근을 넘어 조정의 2인자나 다름없었다. 조조해진 이이첨은 광해군 14년 12월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임목대비를 시해하고자 서궁에 사람을 보냈으나 실패했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시해하려 했다는 비난을 들은 광해군은 이이첨에게 더욱 냉랭해졌다. 이이첨과 광해군의 연대는 이즈음에서 거의 끝났다. 광해군의 곁에 사람이 없었기에 이이첨을 내치지 않고 있을 뿐 신뢰는 이미 깨진 후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귀, 김자점 등이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이 올라왔다. 영모와 고변은 이이첨의 주특기였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고변이었다. 광해군은 풍문만으로 옥사를 일으킬 수 없다며 고변을 무시했다. 이기와 김자점 등은 실제로 영모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고변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했다. 다행히 체포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들은 서둘러 김계시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켰다. 광해군은 이이첨을 믿지 않았으나 뇌물을 받고 영모에 근거가 없다고 거짓을 고한 김계시는 굳게 믿었다. 반정 세력은 반정을 도모한 주요 인물인 이귀의 딸 이예순을 통해 김계시에게 뇌물을 전했다. 이예순은 원래 김자점의 남동생과 부부였는데 남편이 일찍 죽자 남편의 친구와 야반 도주했다. 관아에 잡히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출가했으나 이내 체포되어 무수리가 되는 벌을 받았다. 이귀와 김자점 등은 궁에서 무소리로 일하던 이예순을 통해 김계시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광해군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었다. 광해군 15년 3월 12일 군사의 움직임이 광해군에게 보고됐으나 광해군은 이번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계시를 비롯한 후군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던 광해군은 영모에 대한 보고로 방해를 받자 불쾌했다. 영모 바로 전날 광해군의 심신을 느슨하게 만든 사람은 김계시였다. 그는 반정 세력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으며 광해군을 안심시켰다. 정권이 바뀌면 모아둔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유희분과 박승종의 재촉으로 3월 13일에 뒤늦게 궁궐 수비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미 반정 세력에게 포섭된 이홍립이 반정군에게 궁궐문을 열어주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끝났다. 반정군은 궁에 진입한 지 2시간 만에 대궐을 장악했고 광해군과 세자는 각자 도망쳤으나 이내 잡혀왔다. 김계시는 목이 베어 죽음을 맞았다.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에 유배됐다. 세상을 떠난 임해군과 영창대군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유배지도 바로 강화도였다. 폐위된 세자와 세자빈도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탈출을 꾀하던 세자는 발각되어 죽었고 세자빈은 자살했으며
연이은 비극을 견디지 못한 왕비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폐주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유배지를 옮기며 천수를 누렸다. 어쩌면 그것이 광해군에게는 형벌이었을 것이다. 인조 반정과 함께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김계시의 시대도 순식간에 끝났다. 붓 하나를 들고 뇌물값을 들으며 벼슬을 낙점했다던 김계시는 목이 잘렸다. 인조 반정 세력은 훗날 김계시가 그의 조카인 정몽필과 불륜 관계였으며 그에게 아부했던 조정의 여러 인물과 추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계시는 죽고 사람들의 입에 오래도록 오르내릴 추문만 남았다. 여인의 몸으로 일개 상궁으로 수년간 국정을 농단했던 김계시의 죽음에 연민의 시선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